결혼을 못할 줄 알았던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루비, 동남아시아에서 온 아주 예의 바른 아가씨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눈빛도 다정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더 많이 울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드디어 우리 태수가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늘 사소한 데서 시작되더군요. 루비가 욕실에서 통화를 하던 날 문틈으로 들린 단어 하나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마리오라고 했어요. 제 아들 이름은 태수입니다. 마리오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이 사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아직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 남편 김영준 씨는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10살 위였고 평생을 약국 하나로 가족을 지켜낸 사람이었어요. 고생도 많았지만 늘 묵묵히 버텨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출근길에 쓰러졌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선 뒤였어요. 그때 우리 아들 태수는 16이었습니다. 아이 아빠 가는 길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울고 있던 아이를 붙잡고 제가 먼저 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둘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눈 마주치고 밥 먹고 말없이 텔레비전 보면서 서로를 지켜봤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시장 끝에 있는 반찬 가게였습니다. 손맛 하나로 30년 넘게 해왔지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그걸로 태수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그래도 속이 타는 건 나이 30이 넘도록 여자 한 명 데려오는 걸 못 봤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애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도 바르고 욕심도 없고 착한 아이예요. 다만 너무 자기 안에 갇혀 지냈달까요? 직장에서는 인정받는다는데 집에 오면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요일에도 방에서 혼자 컴퓨터만 하거나 책만 읽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혼자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애들 다 그런다. 결혼이 다가 아니지 않냐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누군가는 함께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죽고 나면 태수 혼자 남는다는 생각이 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고 점집에도 한 번은 갔습니다. 결혼 운이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엄마, 여자친구 생겼어요. 밥 먹다가 그 말을 듣는데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쁜 마음보다 믿기지 않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루비였습니다. 루비는 작은 체구에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처음 본 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억양이 조금 어색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태수는 자기 또래 여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소개팅도 몇 번 나간 것 같은데 다들 성격이 안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말도 놀라웠는데 그게 외국 여자라니 더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왔어. 이름은 루비야. 교회에서 만났고 한국에서 일한 지는 2년쯤 됐대. 교회? 그 아이가 교회를 다녔던가 싶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루비를 만난 건 집 근처 분식집이었습니다. 떡볶이랑 김밥을 앞에 두고 셋이 마주 앉았는데 루비는
제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말을 아끼고 자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조금만 웃어도 눈이 반달처럼 접히고 말끝마다 감사합니다를 붙였습니다. 며칠 후엔 우리 집에도 다녀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조아리고 냉장고 문도 혼자서 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차를 내어주니 양손으로 정성스럽게 받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착한 애 같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태수는 적극적이었고 루비는 별말 없이 따랐습니다. 저는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중간에 태수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진짜 서로 잘하는 거 맞냐? 엄마, 나 이제 40이야. 시간 더 끌면 안 돼.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친지 몇 명, 친구 몇 명. 루비 쪽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당일에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객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고 답례 인사도 힘들어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정말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루비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시장에 가면 절 따라 나섰습니다. 말도 별로 없고 시키지 않아도 밥을 차리고 저녁엔 설거지까지 깨끗이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기침이라도 하면 물을 가져다 주고 허리라도 만지면 파스를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가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데 루비가 스마트폰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자체가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사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밤 같은 시간이면 문이 닫히고 통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통화는 유창한 외국어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필리핀에 있는 가족과 통화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틈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마리오,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순간 된장국 국자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루비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여전히 웃고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오래 보면 작은 틈새도 보이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사용하는 향수였습니다. 처음엔 비누 냄새처럼 은은하던 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짙고 묘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시장에 다녀온 뒤에 그 향이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녀가 혼자 외출을 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트 갔다 올게요. 시장에 김치 사러 갈게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이웃집 송여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님, 요즘 동네 아닌 데서 많이 보인다던데 고속터미널 쪽까지 다니시나 봐요? 예? 송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일하나 보다 했지.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니시던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비의 외출 시간과 모습을 조금씩 메모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주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나가고 돌아오는 시간은 오후 5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옷차림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블라우스, 치마, 구두. 그리고 그 향수 냄새. 하루는 제가 거실에서 졸다가 그녀의 발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루비의 손에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고 가방에 휴대폰을 넣으며 무언가 급히 삭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그저 눈을 감고 누워 있는 척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리를 잘 해놓은 서랍 안에 여권과 작은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엔 현금이 조금 들어 있었고 낯선 은행의 송금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 이상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작은 상자에 넣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루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제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진은 흐릿했고 남자의 얼굴은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사진은 결코 루비와 태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루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반찬을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웃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반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루비가 늘 외출하는 시간대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서 옷을 몇 번이고 갈아입고 지갑도 다시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서는 걸 담장 안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작은 숄더백,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입술엔 붉은 립스틱이 선명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데이트라도 나가는 사람처럼 들뜬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도망자처럼 숨진 않았습니다. 그냥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한 그녀는 2호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10분쯤 되는 거리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 카페는 제가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안이 다 보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비보다 먼저 도착한 그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검은색 셔츠에 진청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남자였습니다. 필리핀계 같기도 남미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가 루비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루비는 웃으며 그 남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고개를 가까이 맞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루비의 입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마리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 그 목소리. 분명히 그날 밤 문틈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루비는 가방에서 서류 같은 것을 꺼내 보여주었고 마리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루비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때려는데 다리가 저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떨리는 손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면은 흔들렸고 초점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루엣은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퇴근에 들어와 엄마,
어디 아파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았던 루비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진짜 삶은 이 집이 아닌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세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마리오. 그리고 태수는 이 모든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를 알았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 돼서야 겨우 거실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루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제 입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수 좀 깨워라.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고 루비는 눈치를 살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태수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졌고 표정은 멍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는 그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흔들린 화면 속 루비와 마리오의 실루엣이 뚜렷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뭐야? 내 마누라랑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거다.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손을 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루비 의심해? 내가 이걸 보고도 그 말이 나오냐? 그건 그럴 수도 있지. 필리핀에 가족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 말에 저는 손등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그릇이 흔들렸고 국물이 튀었습니다. 그럼 그 손 잡고 뺨 쓰다듬고 서류 보여주고 그게 친구냐? 엄마가 몰래 따라간 거야? 사진까지 찍고? 그래, 몰래 따라갔다. 왜? 내가 미친 거 같냐? 너는 내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딴 남자 만나는 걸 봐도 이렇게 조용할 수 있냐?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슬펐습니다. 그 애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믿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실수가 아니길, 오해이길 바라고 있는 거겠지요. 저는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루비의 외출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서랍에 있던 은행 영수증에 은행 로고를 검색해 봤습니다. 해외 송금 전문 업체였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출입국 관리소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신고 메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위장결혼 의심 제보.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클릭했습니다. 제 이름과 연락처는 비워두었습니다. 루비의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관찰된 행동, 외국인 남성과의 만남.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입니다. 태수는 너무 순합니다. 그 애는 아직 사랑한다고 믿고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엄마입니다. 이 아이 하나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막아야 합니다.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루비가 다닌다고 말했던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 검색 끝에 주소를 알아내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학원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 루비라는 학생 다니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며느리예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출석부를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안 나오세요. 한 달 전부터요. 그래요? 네. 그 전에 외국인 등록증 사진 바꾼다고 서류 떼달라고 하셨고 이상했어요. 결혼하신 분인데 결혼 사실 모르게 해달라고 해서 그 말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있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루비가 외출한 틈을 타 다시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 뒤를 들추고 침대 밑까지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얇은 가죽 클러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다수의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건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이름은 루비 엘레노라. 그리고 배우자라는 마르코 안토니오 도밍게즈라는 남자의 이름이 선명히 인쇄돼 있었습니다. 이건 태수가 아니라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 밑엔 통장 복사본, 송금 내역, 외국어로 된 계약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펼쳤습니다. 혼인 계약서 마이너스 유럽 체류 목적. 그 아래에 루비의 사인과 마르코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너무 생생해서 이 모든 게 꿈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낡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실 컴퓨터에 꽂아보았습니다. 영상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루비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엔 마르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스페인어로 서약을 했습니다.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제가 못 알아들어도 그건 표정과 분위기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태수였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USB를 뽑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별거 아니야. 컴퓨터가 이상해서. 그는 이상한 눈빛으로 절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저 아이는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말할 것인가, 더 확인할 것인가. 하지만 분명한 건 루비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우리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독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집안일을 마친 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정부청사로 향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 그 간판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보 전화를 직접 하기로 마음먹은 건 루비의 혼인 계약서를 본 이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에게 말을 꺼내려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장 결혼 같은 걸 제보하려고요.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조용히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박준호라는 명찰을 단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점잖고 조용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USB를 꺼내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외국 여자고 필리핀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게 있어요. 다른 남자랑 결혼했던 사진, 영상, 계약서도 있고요. 외국인 등록번호나 이름 갖고 계신가요? 네. 여권 복사본도 있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결혼을 주선한 에이전시가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직접 만났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경우 교회 소속 국제교류나 인지어 통해 들어오는 루트가 꽤 많습니다. 그는 USB를 받아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루비와 마르코의 결혼 영상, 송금 내역, 계약서. 그는 마지막에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황상 위장 결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조사에 들어갑니다.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하고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사람 그냥 쫓겨나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후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 대상이 됩니다. 단, 그 전에 본국으로 도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녀는 곧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분 아드님도 아직 피해자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지만 제 안엔 검은 먹구름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시작된 일은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릴까요? 그 문자가 왜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코다리조림, 나물 2가지. 루비는 늘 그렇듯 조용히 수저를 놓았고 태수는 스마트폰을 보며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국을 뜨던 손을 멈추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루비야. 그녀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 사람 누구야? 저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안엔 루비와 마리오가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혼인계약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식탁이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태수도 고개를 돌려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비는 입을 다문 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당황했지만 금세 무언가를 단단히 다짐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거 오래된 거예요. 다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게 끝난 일이면 왜 서랍에 숨겨놨니? 왜 영상은 USB에 넣어두고 왜 송금은 몰래 했니? 태수는 고개를 돌려 루비를 바라봤습니다. 루비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마리오가 누구야? 루비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척이에요. 친척이랑 결혼을 해?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계약서까지 쓰고 스페인에서 서약하고 영상 찍고 그게 친척이야?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비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 준비하고 있었지. 떠날 준비. 그 남자랑 다시 만나서 우리 아들 버리고 갈 생각이었지. 루비는 입술을 꾹 다물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 밤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말없이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루비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고 누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채로 루비가 떠난 뒤 태수는 무너졌습니다. 출근은커녕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 수도 없었고 함께 욕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내가 더 상처를 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태수방 앞에 밥상을 놔뒀습니다. 된장국은 따뜻했고 밥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그 밥은 아침까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태수를 데리고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내가 미쳤다는 거야. 엄마? 아니, 그냥 말할 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결국 그는 따라왔고 몇 차례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오래 혼자였고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부서졌던 겁니다. 상담사 말에 따르면 그는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나는 안 믿었을까? 왜 그 여자를 그렇게까지 좋아했을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랑한 죄는 없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먼저 손 뻗었어야 했는데 너 혼자 아프게 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시간이 흘렀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태수는 다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지만 아침에 눈을 마주치고 인사할 정도는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밥을 차리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는 누굴 못 믿을 것 같아. 그래도 살아야지. 숨은 쉬어야지.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조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흰머리는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꼭 손을 붙잡고 웃는 일만은 아니더군요. 때론 등을 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끊어내야 남은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출근길에 현관문 앞에 신문이 놓여 있으면 슬쩍 안으로 들여놓기도 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 속에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아들의 인생에 매달렸는지,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어쩌면 저는 외로웠던 건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보내고 아이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 그 시간 속에서 나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지금은 매일 같은 국을 끓이고 같은 거리를 걸어 시장을 돕니다. 달라진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옳았다고. 그 아이는 언젠가 다시 사랑하게 되리라고. 그리고 저는 그때도 곁에 있으리라고.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엄마로서, 한 인간으로서 남긴 기록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이든 가족이든 때론 부서져야 진짜가 보입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겪으며 배운 진심입니다.